갈 거면 곱게 가지. 명줄 더럽게 즐기네.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돈 아깝게 뭐하는 짓이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를 가리키며 시어머니가 같은 병동이 다 듣게 내뱉은 말입니다. 수술 보증금 500만 원, 결혼 15년 동안 시댁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에서 한 번에 털어넣고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그날. 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펼쳤죠. 시아버지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8천만 원 차용증, 시누이 전세금 보증, 시동생 학자금 연대보증,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긁어대던 가족카드 4장. 1시간 뒤 백화점 명품관에서 시누이의 카드가 거절되는 순간부터 시작된 미친 광경. 그날 시댁이 평생 무서워하면서도 정체를 몰랐던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참아온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3시 분기보고를 막 끝낸 회의실에서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이모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 후에 전화하시던 분이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석영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엄마가 길에서 쓰러졌단다. 이모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이모, 진정하시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의식이 없다고, 빨리 와봐라. 수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도 덮지 못한 채 가방만 챙겨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죠. 복도에서 마주친 수진 선배가 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선배, 저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가, 빨리 가. 보고는 내가 막을게. 택시 안에서 손이 자꾸 떨려 휴대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신호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비를 어떻게 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고 계셨어요. 이정순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머릿속에 피가 고였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보증금 500만 원 수납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의서를 받아든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꼭 눌렀어요. 글씨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시댁 모르게 한 푼, 2푼 모아둔 비상금 통장. 잔고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망설이지 않고 병원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죠. 이체 완료 알림이 뜨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고 지금 수술 들어간다고요. 한참 만에 짧은 답장이 왔어요. 여보, 회의 중. 끝나고 연락할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때 시누이에게서 카톡이 도착했어요. 새언니,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출발하셨대요. 어떻게 알고 가시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로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고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6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차갑게 빛을 뿌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친정엄마가 침대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라고 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산소호흡기 소리가
가장 먼저 귀를 찔렀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은 차고 푸르스름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우리 딸 왔어. 대답은 없었지만 산소호흡기 박자에 맞춰 가슴이 작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봤어요. 평생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바닥에 굳은 살이 오늘따라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중환자실 문을 밀고 나서던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옆에 동네 친구 두 분을 거느리고 마치 시장 나들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걸어 들어오셨죠. 저는 인사를 하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와주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유리병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예, 저 안에 누워있는 게 사돈이냐? 어머,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누웠네. 옆에 선 친구 한 분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말순아, 여기 병원이야. 좀 조용히. 시어머니는 그 손을 툭 털어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저렇게 산소호흡기 하나에 하루에 얼마가 나가는데 돈 아깝게 저걸 왜 끼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흘긋 보시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더 키우셨습니다. 예, 갈 사람은 곱게 가야지. 명줄도 더럽게 즐기네, 아주. 복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보호자 한 분이 걸음을 멈췄고 옆 병실 가족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다른 친구 한 분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을 막으려 손을 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여기는 중환자실 복도입니다. 정숙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간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데 댁이 무슨 상관이야? 어디서 끼어들어. 보호자분,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목소리 낮춰주세요.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누가 뭐래. 그때 옆 병동 보호자 한 분이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가 조그맣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 빨간 점을 한 번, 시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유리병 너머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이 끊어지듯 아주 조용하게요. 15년 동안 차곡차곡 꿰매온 무언가가 그 한 줄로 풀려버린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의 입원실 호수와 면회 시간을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한번 마주봤어요. 시어머니가 흠칫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모시고 오셨으면 면회 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일그러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이상하게 머리가 차갑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 구석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보고서 쓰던 그 손놀림 그대로요. 클라우드 폴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사장 명세서, 시아버지 사업자금으로 빌려드린 8천만 원 차용증, 시누이 전세금 보증 서류, 시동생 학자금 연대 보증 자료,
서류들이 한 폴더에 모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화면이 흐려져 손등으로 눈을 2번 닦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카드사 상담센터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어요. 대신 24시간 분실 정지 ARS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본인 명의 가족카드 전부 정지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증 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기계음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가족카드 사장의 정지 처리가 한 장씩 끝날 때마다 휴대폰에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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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4번의 알림음이 카페 구석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이 알림음 4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 카드로 긁었던 한우 선물 세트, 시누이가 백화점에서 무이자로 끊어놓고 결제만, 제 카드로 떠넘긴 명품 가방, 시아버지 가게에 들어간 사업자금까지 전부요. 마지막 알림이 도착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가씨,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카드가 거절됐겠죠. 신상 가방 결제대 앞에서 점원과 고객들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을 시누이의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지고 다시 켜졌을 때 시간은 저녁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정문에 늦은 환자들이 드나들고 응급실 입구 쪽에 사이렌 불빛이 한 번 번쩍이고 사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한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적힌 명함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수진 선배가 작년에 슬쩍 건네주며 혹시 모르니 가지고만 있으라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만져본 뒤 다시 가방 안쪽 깊이 넣어두었어요. 오늘 밤은 친정엄마 옆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누이의 첫 전화를 끊고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3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너 어디야? 지금 내가 마트 계산대 앞인데 카드가 안 된다잖아. 뒤로 마트 안내 방송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병원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카드가 왜 안 되냐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님, 문자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후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냈어요. 지금 병원이라 통화 어렵습니다. 라는 단 한 줄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카페 의자 등받이에 잠시 몸을 기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응급실 입구가 보였고 보호자들이 종이컵을 들고 들락거리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그제야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그로부터 20분 뒤에 걸려왔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전화가 빗발치는데 카드를 막았다고? 여보, 지금 통화하지 말고 카톡 봐. 아니, 카톡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설명을 해봐. 오늘 어머님이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 같은 병동 보호자 휴대폰에 영상으로 다 찍혔어. 집에서 얘기해, 끊을게. 남편이 무어라 더 말하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어요. 화면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가슴이 처음으로 한 박자 가볍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요. 신우이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 거절 망신을 당한 직후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미쳤어.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내 카드를 막아버리다니. 신우이는 명품관 점원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뒤에 줄 서 있던 사모님이 어떤 표정으로 혀를 찾는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함께 한숨을 쉬셨다고 해요. 거기에 시동생까지 합류했습니다. 학원비 자동이체가 거절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은 시동생 댁이 시동생을 끌고 시댁으로 들어선 거죠. 형님, 우리의 학원비까지 막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시동생 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년이 친정일로 정신줄을 놓아서 그래. 두고 봐. 내가 도연이 들어오면 가만 안 둬. 시댁 거실은 그렇게 졸지에 비상대책회의장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 시각 저는 카페에서 일어나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야간 상담 가능 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명함 뒷면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이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이수진 선배 소개로 연락드린 윤석영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30분 동안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친정 엄마의 응급수술부터 중환자실 복도에서 벌어진 일, 영상 촬영, 그리고 가족카드 정지까지요. 한 변호사는 중간에 거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가끔 짧게 메모하시는지 펜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윤석영 씨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첫 타임으로 잡아드릴 테니 가지고 계신 자료 전부 들고 사무실로 오세요. 차용증 원본, 보증 서류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출력본,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요. 네, 챙겨가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친정 어머님 곁에 계세요. 결정은 내일 같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챙겨와야 할 자료 목록을 번호까지 매겨 정리해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2번 정독하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서야 중환자실 병동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보호자 침상에 앉자마자 친정 이모가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석영아, 잠깐만 이것 좀 봐라. 이모가 휴대폰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화면에 1분 47초짜리 영상 파일이 떠 있었어요. 같은 병실 그 아주머니가 너 안쓰럽다고 보내주셨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냐. 저는 이모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명줄이 더럽게 질기다. 돈 아깝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한 음성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이 까맣게 꺼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이모, 이거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다른 데는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그럼 안 올리지. 너 시키는 대로 할게. 이모, 진짜 어디에도 올리시면 안 돼요. 부녀의 단톡방이나 사촌들한테도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석영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제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한 변호사 메일로 파일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상담 때 바로 활용해 달라는 짧은 한 줄과 함께요. 전송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친정엄마의 산소호흡기 박자가 조금 안정된 것처럼 들렸어요. 물론 기분 탓이었겠지만요. 저는 친정엄마의 침상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을 한번 천천히 쓸어봤어요. 15년 동안 시댁 명절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시아버지 가게 장부 정리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용증 사본과 보증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출력본이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한 장씩 천천히 넘기셨어요. 이 차용증, 시아버님 자필 서명에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네요.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 채권입니다. 네, 결혼 5년 차에 시아버님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빌려드렸어요. 보증 두 건도 채권은행에 통보만 하면 보증인 변경이나 해지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사용 내역은 전부 윤석영 씨명의 자산이라 법적 문제 없고요. 한 변호사는 1시간에 걸쳐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안경을 벗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윤석영 씨, 결정만 하시면 오늘 오후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회수 내용 증명, 보증해지 통보, 그리고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짧게 숨을 한번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전부 진행해 주세요. 한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펜을 받아든 손은 어제 ARS 통화 때보다 더 단단했어요.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에서 풀자 부재중 전화 17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순서대로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비행기 모드를 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남편이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어제 회의 중이라며 답장 한 줄만 보내던 사람이 새벽이 되어서야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엄마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카드까지 막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남편을 한번 마주 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 아니야. 카드는 영구 정지고 아버님 사업자금 8천만 원도 30일 안에 회수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어요. 무어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그대로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두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의 손은 어제보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시동생에게서 짧은 카톡 한 줄이 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 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은행에서 사업 운영자금 일부 회수 요청이 접수됐다는 자동 안내 문자를 받으신 직후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답장 없이 그대로 화면을 껐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소리가 어디선가 작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침 8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고 가시면서 친정엄마를 오늘 안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잠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틀 동안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친정 이모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셨어요. 석영아, 한 모금 마셔라. 너 어제부터 물 한 방울도 안 마셨다. 이모, 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엄마 입원 짐도 새로 챙겨와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 여기는 내가 지킨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실 옷을 갈아입겠다는 건 핑계였어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새벽 병원에 다녀간 뒤로 회사로 곧장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어제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둔 컵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을 지나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책장 위 두 번째 칸에 놓인 작은 도자기 안에 들어있다는 걸 결혼 7년 차 어느 봄날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도자기 뚜껑을 열자 은색 열쇠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손바닥에 열쇠를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안 했던 서랍이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는 의외로 작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빼내자 안에는 통장 5권과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한 권씩 손에 들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 3권, 시어머니 명의 적금 통장 2권.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장씩 펼쳐봤어요. 첫 번째 통장 거래 내역을 본 순간 숨이 한 번 멎었습니다. 매달 25일 김도연 명의 계좌에서 박말순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어요. 한 달, 2달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따라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서 저는 그 자동이체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12년 곱하기 150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2억 1,600만 원이요. 거기에 명절,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환갑, 시누이 결혼 때마다 제 카드로 결제했던 금액까지 따로 정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또 7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시댁 한쪽으로만 흘러간 거였어요. 같은 시간 친정 엄마에게는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한우 한 근 사가본 적도 손에 꼽았어요. 저는 다른 통장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시어머니 적금 2통장에 입금된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였어요. 한 통장은 시누이 명의 적금으로 또 한 통장은 시동생 결혼자금 명목으로 분산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회사 회의 때 들고 다니는 작은 노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줄씩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입금 계좌. 2시간 동안 손에 쥐가 날 만큼 또박또박 정리했습니다. 다 적고 나니 정오가 가까웠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누렇게 변한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 입구에 누군가의 필체로 작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 아파트라고요. 봉투를 열자 안에서 등기부등본 사본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 시아버지 명의로 매입된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시아버지 가게가 어려워서 사업 자금을 빌려 가신 게 6년 전이었는데 작년에 아파트를 한 채 사셨다는 건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등기부등본 뒤에는 거래 내역 출력본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시할머니 계좌에서 시아버지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이 한 번에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아버지가 시할머니에게 작성해드린 차용증 사본이 한 장 더 끼워져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등기부등본을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 장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순서대로 정리해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열쇠도 도자기 안올레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나오는데 거실 협탁 위에 놓인 또 다른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어요. 남편이 업무용이라며 자주 들고 다니던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아파트 다음 주에 내 앞으로 돌리신대. 옳게 모르게 빨리 진행해. 신우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정도 다시 읽었어요. 글자가 흔들려 보였거든요. 휴대폰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메시지 화면을 띄운 채 제 휴대폰으로 캡처를 떴어요. 화면 미리 보기와 시간이 함께 찍히도록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두 손에 든 휴대폰 2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휴대폰, 다른 하나는 제 휴대폰이었어요. 15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을 차렸던 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협탁 위에 남편 휴대폰을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놓아두고 가방을 챙겼어요. 회사로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어요. 한 변호사님, 윤석영입니다. 새로 확보된 자료가 더 있어서요. 지금 사무실로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세요. 점심 약속 미룰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수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저 며칠 더 휴가 써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일 죄송해요. 석영아, 회사 일은 신경 끄고 너 일부터 정리해. 보고는 내가 다 막을게. 선배,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너 정리 끝나면 술이나 한 잔 사라. 수진 선배의 목소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운전대 잡은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반쯤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캡처 사진과 등기부등본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여드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셨어요. 윤석영 씨, 이거 그림이 좀 큽니다. 시아버지가 시할머니한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차용증이 살아있다는 건 그 아파트가 사실상 시할머니의 담보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변호사님? 시할머니가 마음만 먹으시면 채권자 자격으로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절대 못 막습니다. 저는 손등을 한번 쓸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부부가 함께 모았어야 할 공동재산입니다. 며느리 몫이 시댁 한쪽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려진 거예요. 이게 통장 흐름으로 명확히 잡혀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한 변호사님, 그러면 시할머님이 어느 편에 서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한 변호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살짝 보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열쇠는 그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른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예요. 윤석영 씨가 직접 만나 뵙는 게 좋겠습니다. 서류는 보여드리지 마시고 일단 얘기만 들어보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어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한참 지나가고 마침내 시할머님 세 글자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누른 적 없는 번호였어요. 명절 때 시댁에서 인사드릴 때나 뵙던 분이었으니까요. 그 번호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가방 안에서 친정엄마의 일반 병실 이동을 알리는 병원 문자가 짧게 도착한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차 안에서 호흡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시할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갈 동안에도 손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할머님, 저 서경이에요. 갑자기 죄송한데 오늘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초침이 2-3번 도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올 줄 알았다. 4시까지 오너라.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올 줄 알았다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한가점에 들러보기 좋은 상자 하나를 골랐어요. 그 옆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인삼차 세트를 추가로 챙겼습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차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58분 시할머니 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봤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어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 블라우스 깃을 가지런히 매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시할머니가 직접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먼저 문을 여시는데 오늘은 시할머니 혼자뿐이었어요. 왔구나. 들어와라. 할머님,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에요.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과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보이차잔 2개와 작은 다식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함께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시할머니 한 분만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한과 상자와 인삼차 세트를 거실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시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머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앉아라.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시할머니가 직접 다관을 들어 제 잔에 차를 따라주셨어요. 구릿빛 차가 천천히 잔을 채워가는 동안 저는 무어라 말을 꺼낼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아. 네, 할머님. 어제 중환자실에서 도연 애미가 저지른 일, 이 늙은이 귀에까지 다 들어왔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시할머니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누가 들려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일은 사람 입에 안 오르내릴 수가 없어. 사돈댁이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계신 곳에서 그딴 말을 했다니. 내가 살다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시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릴 자신은 없었어요. 이어폰을 꽂아 음성만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님,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 소리만요. 시할머니가 이어폰 한쪽을 받아 귀에 꽂으셨습니다. 1분 47초 동안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중간쯤 시할머니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시할머니는 이어폰을 천천히 빼셨어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시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마음 상하시게 해서.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 죄송한 사람은 따로 있지. 시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드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석영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라. 시간 순서대로. 이 늙은이가 알아야 할 게 있을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결혼 15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 카드로 한우 세트며 선물을 돌렸던 일, 시아버지 가게에 빌려드린 8천만 원, 시누이 전세금 보증을 제 명의로 섰던 일, 시동생 학자금 연대보증, 가리고 어제 중환자실에서 벌어진 일까지요. 시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으셨어요. 가끔 작게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시할머니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셨어요. 내가 도연 애미한테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사람 그렇게 들이면 평생 복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사람은 평생 안 변한다는 걸 또 깜빡했구나. 이 늙은이가. 할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석영아. 내 잘못이다. 내가 일찍 정리했어야 할 일을 너한테 15년이나 떠넘긴 거야. 시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두꺼운 가죽 파일 하나를 직접 안고 나오셨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가죽이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어요. 시할머니는 파일을 다과상 옆에 내려놓고 한 장씩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영석이가 아파트 살 때 내 통장에서 영석이 통장으로 돈이 한 번에 넘어간 내역이다. 그리고 이건 영석이가 나한테 써준 차용증이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눈으로 따라갔어요. 어제 남편 서랍에서 찍어둔 사본의 원본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할머님, 그러면 그 집이 내 돈으로 산 거지 영석이 돈으로 산 게 아니다. 차용증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이 늙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시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연 애미가 평생 나를 무서워한 건 이걸 어렴풋이 알아서야. 그런데 정작 그게 얼마나 무서운 칼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을 거다. 평생 입속 차리는데 바쁜 사람이 그런 걸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할머니가 직접 제 손등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으셨어요. 석영아. 네, 할머님. 이 늙은이가 너를 지켜본 게 5년이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 사이에 끼어서 부엌 일은 네가 제일 많이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이 늙은이가 술잔 한 번 더 청해도 군말 없이 따라주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슬쩍 자리 비켜주는 것도 다 봤다. 할머님, 오늘 결심한 게 아니야. 진작에 정해둔 거다. 그 아파트 영석이 명의로 둘 게 아니라 내 증손주, 너희 아이 앞으로 사전 증여 절차 밟게 할 거다. 내가 차용증 회수 안 하는 조건으로 영석이한테 도장 찍게 할 거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더운 것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할머님, 그건 너무 큰 결정이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증손주 때문이고 이 집안 똑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다. 며느리 하나 망가뜨리고 사돈댁한테 못할 말하는 사람한테 이 집안 재산이 한 푼이라도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야. 시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더 드시고 잔을 가지런히 내려놓으셨어요. 석영아, 이번 주말 우리 집으로 가족 다 모이라고 일러라. 영석이, 도연애미, 도연이, 도훈이 부부까지. 이 늙은이가 직접 한마디 할 거다. 네, 할머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할머니께 큰절을 올렸어요. 시할머니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시할머니가 한 번 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석영아, 친정엄마는 좀 어떠시냐?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셨대요. 의식도 또렷이 돌아오셨고요. 다행이다. 사돈댁한테는 이 늙은이가 다음 주에 직접 한번 들르겠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님.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2시간 전보다 한결 풀려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시할머님 만났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임 잡혔습니다. 라는 2줄이었습니다. 답장은 1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토요일까지 서류 다 정리해 놓겠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5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차장 입구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가방 안에서 친정 이모의 짧은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미음을 한 숟갈 드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시할머니 댁을 나선 차 안에서 한 변호사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윤석영 씨, 오늘 오후에 시아버님 댁으로 사업자금 8천만 원 회수 내용 증명 정식 송달 완료됐습니다. 우체국 등기 기록까지 확인했어요. 네, 한 변호사님.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0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 안에 시아버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고 다음 단계 잡으시죠. 저는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시댁 거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나중에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시각 시댁 풍경은 이랬어요. 우편물을 받아든 시아버지가 봉투를 뜯어 한 장씩 읽어 내려가시다 안경을 벗고 시어머니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게 도대체 뭐야? 왜요? 또 무슨 일인데? 내용 증명이야. 며느리한테서. 사업자금 8천만 원 30일 안에 갚으라는데. 시어머니의 손에서 부채가 툭 떨어졌다고 했어요. 아니 영석이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라 차용증에 내 도장 찍혀 있는 거야. 당신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게 날아와.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도 못하시고 며느리가 친정엄마 일로 잠깐 흥분한 거라며 사태를 깎아내리려 하셨다는데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는 차창에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친정엄마 일반 병실에서 미음을 한 숟갈씩 떠들이던 중에 친정 이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모가 화면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석영아, 이것 좀 봐봐라. 이거 누가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모가 휴대폰을 제 쪽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부녀의 단톡방이 떠 있었고 어제 그 1분 47초짜리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영상을 올린 사람의 닉네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니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던 그 친구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어떻게 올라갔대요? 저는 절대 안 올렸고 이모도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올린 게 분명한데 어이가 없어서.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또렷이 잡힌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어제까지 거느리고 다니시던 그 친구 2분 중 한 분이 사고를 친 거였어요.
저는 절대 유포하지 않았고 친정 이모도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범인은 그 두 분 중 한 분이 명백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났을 때 시동생 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부녀의 단톡방에서 강퇴당하셨대요.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가 달라는 통보 받으셨다고요. 동서, 그래요? 네, 우리 시댁이 지금 난리 났어요. 어머님은 안방에서 아예 안 나오시고 아가씨는 거실에서 울고 있고요. 저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교양 있는 사모님으로 행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부녀회며 교회 권사 자리며 개 모임까지 본인의 자랑거리였던 분이 같은 단톡방에서 차례차례 통보를 받으셨다는 건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어요. 밤 10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가씨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어제처럼 거절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언니, 새언니 저예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살가운 톤이었습니다. 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새언니 오해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오해라뇨, 아가씨. 제가 뭘 오해했다고요? 그게, 아니, 그 문자요. 오빠한테 보낸 문자, 그거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우리끼리 만나서 풀어요. 어머님이고 뭐고 없이 우리 둘이만요. 아가씨, 이건 우리 둘이 풀 일이 아니에요. 만남은 한 변호사님 입회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새언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끊을게요, 아가씨.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엎어 놓았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서 남편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양손에 보온병과 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어떠셔? 좋아지셨어? 미음도 한 숟갈 드셨고. 남편은 친정엄마 침대 옆에 죽통을 내려놓고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실 밖 보호자 휴게실로 나갔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이게 뭐야? 당신 서재 책상 서랍에 있던 통장 사본. 남편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어요. 여보, 그걸 왜 열어봤어? 왜 열어봤냐고 묻기 전에 왜 1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냈는지부터 설명해줘.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엄마 용돈으로. 용돈이 1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150만 원이야. 2억이 넘는 돈이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아가씨 적금이랑 서방님 결혼자금으로 분산 입금됐어. 이게 용돈이야, 여보.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어제 캡처해둔 신우이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이건 또 뭐야? 아가씨가 당신한테 보낸 문자, 옳게 모르게 아파트 빨리 진행해.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여보, 나는 진짜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여보. 1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가 있어. 남편이 휴게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보, 두 가지 길이 있어. 잘 들어. 말해. 첫째, 시댁이랑 금전관계 전부 끊고 우리 부부 재산세로 정리하는 길. 둘째, 합의 이혼 후에
재산 분할로 가는 길. 토요일 할머님 댁 가족 모임 전까지 결정해. 여보,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12년이야, 여보. 내가 어머님 카드 결제할 동안 친정 엄마한테는 한우 한 근 못 사드렸어. 그게 갑작스러운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친정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미음 그릇 옆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석영아, 이리 와봐.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친정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더 드실래? 아니, 됐다. 우리 딸, 엄마 손 좀 잡아봐. 저는 두 손으로 친정 엄마의 손을 감쌌어요. 석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너한테 평생 참으라고만 했지. 시댁에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며느리는 그러는 거라고.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라, 석영아. 우리 딸 너무 오래 참았다. 엄마가 더 못 참겠다. 친정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천천히 맺혔어요. 저는 그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엄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할머님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본인 집으로 가족 전원 참석하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정독하고 친정 엄마 손을 다시 잡았어요. 친정 엄마는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잠들어 계셨고 보호자 침상 머리맡에 두었던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하려고 차를 시할머니 댁 골목 앞에 세워두고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가방 안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한 변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해 보내준 자료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자 가족 전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동생, 시동생 댁까지 6명이 영문도 모른 채 정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한번 흘기셨지만 시할머니 앞이라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어요. 할머님, 늦었습니다. 여기 와 앉아라, 석영아. 시할머니는 평소 시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 본인 바로 옆 방석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시할머니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다. 이 집안일 하나를 정리하려고 부른 거야.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가 한 번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무어라 한마디 끼어드셨을 텐데 오늘은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먼저 다 같이 볼 게 있다. 도연애미가 며칠 전에 한 일이야. 시할머니가 태블릿을 들어 거실 텔레비전 화면에 연결하셨어요.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에 익숙한 중환자실 복도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단숨에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이걸 왜 여기서? 말순아,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끝까지 보고 얘기해. 영상이 재생되는 1분 47초 동안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시누이는 슬그머니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조금씩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시할머니가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도연 애미야,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 그래, 이 늙은이가 답을 줄게. 어머님,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닥쳐라. 시할머니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그대로 입을 다무셨습니다. 남의 어미 임종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하는 사람을 이 늙은이는 며느리라 부르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평생 모셔온 며느리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아, 네가 평생 모신 건 내 입속이지. 이 늙은이도 아니고 이 집안도 아니다. 자리에 다시 앉아라.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내려치셨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돈이 누워 계신 데서 그딴 소리를 했단 말이야? 영석이, 너도 가만히 있어라. 내 차례 따로 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다무셨어요. 시할머니는 옆에 두었던 가죽 파일을 식탁 위에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여기 있는 건 작년에 영석이가 아파트 살 때 내 통장에서 영석이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거래 내역서, 그리고 영석이가 나한테 써준 차용증 원본이다. 시할머니는 서류를 한 장씩 가족 전원에게 보이도록 펼치셨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갔고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도연이, 너도 가만히 있어라. 시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차용증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이 아파트는 영석이가 제 돈으로 산 게 아니야. 이 늙은이 돈을 빌려서 산 거다. 차용증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집은 내일이라도 경매에 넘어간다. 알아들었느냐? 거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게 세 가지다. 잘 들어라. 시할머니가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셨어요. 첫째, 그 아파트는 내가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석이가 우리 증손주 도연이네 아이 앞으로 사전 증여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도장은 다음 주 안에 찍어라, 영석아. 네, 어머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군 채 짧게 대답하셨어요. 둘째, 영석이 가게에 들어가 있는 이 늙은이 출자분 5억 30일 안에 회수한다. 가게는 영석이가 알아서 정리해라. 어머님, 그건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세요? 영석아, 내 며느리가 도연 애미한테 받아낼 돈도 그 정도 된다. 가게 정리해서 그것부터 갚는 게 사람 도리야. 시아버지가 더는 입을 열지 못하셨어요. 셋째, 도연 애미가 매달 받아가던 효도 자금, 오늘부로 영구 중단이다. 도연이, 너 알아들었지?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짧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말순아, 네가 그동안 받아 챙긴 돈만 해도 평생 2번 살아도 남는다. 더 욕심 부리지 마라. 시어머니가 그대로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 시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큰 절을 한번 올렸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도연아, 일어나지 말고 거기서 한마디 해라. 가족 전원 앞에서. 남편은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석영아.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자동이체 보낸 거
서경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저한테 보낸 그 문자, 아파트 옳게 모르게 빨리 진행하라는 그 문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더 깊이 떨궜어요. 오늘부로 어머니가 빼돌리신 돈, 그리고 서경이 모르게 진행하려던 증여권에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일은 부모님께서 책임지시고 저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만 보고 살겠습니다. 남편이 큰절을 한 번 더 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기 입장을 가족 앞에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표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할머니가 천천히 저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세아가, 네 할머님, 이 늙은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15년이나 모른 척한 죄, 오늘 가족 전원 앞에서 사과하마. 할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해야 한다.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세아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시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만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서는데 신우이가 뒤에서 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았어요. 새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새언니. 저는 신우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 일이에요. 새언니, 저는 신우이를 한번 마주 본 뒤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무어라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가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운전대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 일반 병실 번호를 눌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친정엄마를 바꿔주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딸 어디야?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 그래, 우리 딸. 조심해서 와.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시할머니 댁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들이 차창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우편 한 통이 시어머니 자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어요. 청구 금액은 지난 12년간 빼돌려진 1억 8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2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원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윤석영 씨, 오늘 오전에 우체국에서 정식 송달 처리 완료됐습니다. 시어머님 댁 우편함에 오후쯤 도착할 겁니다. 네, 한 변호사님.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시동생 학자금 보증, 신우이 전세금 보증 두 건도 채권은행에 보증인 변경 통보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두 분이 직접 다른 보증인을 구하시거나 본인이 채무를 떠안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병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사인실로 옮기셨고 옆 침대 보호자분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실 만큼 회복돼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시댁 쪽에서 연락 들어오면 전부 변호사 사무실로 돌리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 침대 옆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엄마가 죽그릇을 비우신 뒤 손등을 잠시 들어 보이셨습니다. 엄마,
더 드릴까? 아니, 됐다. 우리 딸, 오늘 회사는 안 가니? 엄마, 며칠 더 휴가야. 선배가 다 봐주신댔어. 엄마 옆에 너무 오래 붙어 있지 마라. 회사 사람들한테 미안하잖니. 저는 친정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은 여전했지만 손등의 푸르스름한 기운은 많이 가셔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동생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부녀의 단톡방에 신우이가 명품 가방 12개를 중고 매장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사진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중고 매장 매대 위에 진열된 신우이의 가방들을 찍어 올린 거였어요. 형님, 아가씨가 지금 백수 9년 차인데 30개월 무이자 할부로 끊어놨던 그 가방들 결제가 새언니 카드 정지로 전부 본인 카드로 넘어갔거든요. 그걸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가방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님은 어제부터 안방에서 잘 안 나오세요. 교회 권사 자리도 어제 공식적으로 빠지셨대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엎어 놓았어요. 같은 주 수요일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친정엄마 침대 옆에 작은 의자를 두고 죽을 한 숟갈씩 직접 떠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셔.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거 가져올게. 아니다. 우리 딸이 떠주는 거니까 맛있어. 엄마는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그 한마디에 죽그릇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어요. 손에 들고 있다가는 흘릴 것 같아서요. 엄마, 이제 시댁일로 미안해할 거 없어. 다 정리되고 있어.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엄마가 늘 미안해. 엄마, 그 얘기 그만해. 진짜 그만해.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시동생 댁에게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시동생 댁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동생 댁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그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셨어요. 형님, 저 오늘 결심하고 나왔어요. 동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형님, 저 그동안 시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가씨 옷은 백화점에서 사고 저는 아울렛 다녔어요. 명절에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용돈 주실 때도 아가씨는 흰 봉투, 저는 빈손이었어요. 시동생 댁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우리의 학원비 자동이체 거절되던 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더러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연 아가씨가 명품 가방 사느라 카드 막힌 건 새언니 탓이라면서 우리 애 학원비 못 내는 것까지 다 새언니 탓이라는 거예요. 동서, 형님, 저 한 변호사님 사무실에 같이 가서 증언할게요.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차별하셨는지, 아가씨 편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본 거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동생 댁의 손등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동서, 진짜 그래도 괜찮으세요? 시댁 식구잖아요. 형님, 저 그동안 입 다물고 산 게 더 부끄러워요.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시동생 댁이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셨습니다. 동서, 고마워요. 다음 주에 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봬요. 그날 오후 한 변호사에게 시동생 댁의 증언을 받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한 변호사는 시동생 댁의 증언이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조직적인 재산 빼돌리기 정황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 시댁 안에서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셈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7시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 한 통이 떴습니다.
받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번호를 바꾸고 거신 모양이었습니다. 예, 나야. 어머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저한테 직접 거시면 안 돼요. 예,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님, 더 이상 통화 못 합니다.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점심때쯤 남편이 친정엄마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죽통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김서방, 일어나요. 바닥이 차가워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위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모님 쓰러지셨을 때도 회의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후 손을 천천히 들어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김서방, 사람이 다 실수하는 거지. 일어나요. 장모님, 앞으로 우리 서경이만 잘 봐주면 돼요. 그것만 해주면 돼.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가만히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예,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변호사고 뭐고 다 빼고 우리끼리만. 저는 답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짧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어머님, 만남은 한 변호사님 입회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어놓고 복도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제보다 한결 따뜻해 보였어요. 병실 안쪽에서 친정엄마와 남편이 무어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로 걸어가 종이컵에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았어요. 양손에 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온기가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첫 영상 사건이 있고 정확히 2달이 지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차 조정에서 시어머니 쪽이 1억 5천만 원 일시금 반환과 공식 서면 사과에 합의했어요. 합의서에는 앞으로 저와 친정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확히 들어갔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잠시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한번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햇살이었어요. 합의금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된 날,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을 친정엄마 명의 정기예금으로 따로 묶어드렸어요. 창구 직원이 친정엄마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님 앞으로 예금 들어드리시는 거예요? 보기 좋네요. 네, 우리 엄마 거예요. 저는 입금증을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정엄마 살림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친정엄마가 평생 살아오신 동네 인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소형 빌라가 마침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보증금 5천만 원에 제가 7천만 원을 보태 새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사하는 날 친정엄마가 새 집 거실에 처음 들어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 석영아. 왜 엄마? 엄마가 평생 받기만 했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봤다. 엄마, 그런 얘기 또 시작이야? 이제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오래 사는 거 하나뿐이다. 우리 딸, 엄마 오래오래 살게. 저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가만히 기댔어요. 창밖으로 동네 골목길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시댁 소식은 시동생 댁을 통해 가끔 전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평생 운영해 오신 가게를 결국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동네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녀회며 교회며 계모임이며 어디에서도 자리를 못 찾으시고 집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의 결정대로 경기도 외곽 아파트 등기는 우리 아이 명의로 사전 증여 절차가 완료됐어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 완료 확인서를 받아들고 저는 곧장 시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거실 다과상에 보이차를 직접 우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님, 다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됐대요. 수고했다, 새아가. 너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을 거다. 할머님이 결단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이 늙은이가 한 건 종이 한 장 들고 나온 것뿐이야. 진짜 싸움한 사람은 너지. 시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드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새아가. 네, 할머님. 이 늙은이가 다음 주에 사돈댁 새 집에 한번 들렀으면 한다. 들고 갈 거 좀 챙겨서 인사드리고 싶구나. 할머님, 친정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시할머니가 친정엄마 댁에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두 분께서 따로 시간을 가지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목소리가 한결 가벼우셨어요. 엄마, 할머님이랑 차 잘 드셨어? 석영아, 그 할머님이 참 정정하시더라. 한과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셨더라고. 엄마, 뭐라고 부르셨어? 사돈댁이라고 부르시더라. 나는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잘하셨네, 엄마. 시할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엄마 댁에 다녀가셨어요. 시할머니께서 친정엄마를 사돈댁이라 부르시며 함께 다과를 나누시는 풍경은 그 어떤 합의서 한 장보다 단단한 결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본인 월급 자동이체 계좌를 모두 정리했어요. 부부 공동 계좌로 통합한 첫 달 남편이 통장 사본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내 월급 들어오는 계좌 사본이야. 자동이체 다 풀었어. 부부 공동 계좌로 매달 다 들어오게 했어. 저는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늦었지만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석영아. 12년 늦은 거야. 그래도 고마워. 남편은 매주 토요일 친정엄마 댁 방문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김서방 그만 와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토요일 점심을 직접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회사 퇴근길에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입으시던 명품 코트가 아니라 낡은 패딩에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한 발 다가서려 하셨습니다. 입을 무어라 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지나치듯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동안 백미러도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마트 앞 가로등이 한 번 깜빡이고 사라졌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에 수진 선배가 저를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석영아, 너한테 하나 제안할 게 있어. 선배, 뭔데요? 사내 여직원들 중에 너 같은 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회의실 빌려서 비공식 모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제가요? 내 얘기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되는 사람들 많아. 부담 갖지 말고 점심 한 끼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저는 잠시 머그잔을 손에 쥔 채 망설였어요. 선배, 해볼게요. 대단한 거 못 해드려도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점심시간에 작은 회의실에 후배 여직원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가족 카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차용증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같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요. 친정엄마 수술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새집 거실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들어섰어요. 시할머니, 남편, 우리 아이까지 다섯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은 하나만 켰어요. 친정엄마의 두 번째 생일이라는 의미로요. 엄마, 소원 빌어. 우리 딸이 빌어. 엄마 소원은 너잖아. 저는 친정엄마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둘이서 함께 촛불을 껐어요. 거실에 작은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시할머니가 케이크 한 조각을 천천히 드시면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세아가, 네, 할머님. 이 늙은이가 평생 살면서 며느리들 많이 봐왔다. 그 중에 우리 세아가 너가 제일 멋진 며느리다. 할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늙은이 한마디 더 안 한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저는 케이크 접시를 손에 든 채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시할머니께서 옆에서 제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친정엄마 댁 마당 평상에 혼자 앉았어요. 가을 하늘이 까맣게 깊었고 별 하나가 평상 위로 곱게 떨어지듯 빛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가만히 내려봤어요. 아가씨도 어머님도 더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2달 전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차 안에 앉아 차분하게 정리해 둔 거였어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끄고 평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 중환자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무너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던 그 감각도 아직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날 끊어진 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평상 옆에 놓인 친정엄마의 슬리퍼 한 켤레가 가을바람에 한번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그 슬리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친정엄마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등을 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방 불이 켜졌고 친정엄마가 잠자리를 펴시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평상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늘 밤은 친정엄마 옆에서 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보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더라고요.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슴 한쪽에 묵직한 응어리 안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신 분들요. 그 무게를 다 알지는 못해도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아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아낀다는 거요. 통장도 마음도 시간도 전부 내 것부터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